이제 계약하는 시점, 청약하는 시점과 입주 시점 한 3년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네네. 계약금이 있더라도 3년 뒤에 이 자금이 마련 안 되면 안 되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고의적이거나 비고의적으로 위장전입.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자, 대표님,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올해, 내년 청약의 유망단지 좀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예, 분양 예정이 있지만 예정대로 나오면 너무 다 좋은 거고 네네. 한 3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강남과 비강남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분양을 곧 할 이번 달 다음 달 오테르 반포 21차의 재건축인데 251가구밖에 안 되고 여기 일반 분양이 86개밖에 안 됩니다. 86개. 네. 아이고, 치열하겠다. 70, 2, 3점 이상부터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74점 고정으로 갈 것 같아요. 74점. 네. 고정으로. 네. 왜냐면 이 메이플자이하고 반포자이 사이에 있어서 엄청 좋다. 되게 세대수가 작아도 이것도 원룡 이론 중에 하나인데 대단지와 소저양 단지는 1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 시세를 고스란히 받아가죠. 네. 대단지는 몇 세대로 보세요? 원룡 이론에서. 보통 그거는 이런 넣지 않았는데 네네. 네. 보통 이제 사회적 합의 네. 느낌으로는 1000세대급. 1000세대급을 일단 대단지로 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반포 22차 재건축도 있어요. 네, 이것도 분양 예정인데 일반 분양이 28개밖에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총 세대는 160세대밖에 안 되고요. 두 동짜리고 나오면 땡큐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신동아 재건축 거기가 일반 분양이 50개밖에 안 돼요. 총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곳들은 전부 다 74점 고정으로 느낌이 갑니다. 그다음 고가점자 강남권들이 워너비 단지인 이제 반포주공 1단지, 반포 DH 라클라스. 그거 올해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올해 내년 예정지라고 하면 가장 대여급은 그거다. 근데 여기 전략이 있는데 이걸 기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외의 건 안 하겠다. 물량도 많으니까. 네. 위치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늦게 나와주는 게 그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오히려. 예, 이 묶인 수요가 있으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고가점 통장 안 쓰게 되면 그 전에 분양하던 것들이 더 오히려 좋다. 맞습니다. 그런 예시단지 중에 하나가 방배 13구역. 13구요? 네, 방배 포레스트 자이 같은 경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일반 분양이 한 5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커트라인은 69점. 그럼 한 반포보다 내려오죠. 67, 8은 일단 미지수고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60점 중후반까지로 가는데 분양가가 현재 뭐 27억, 26억 84 기준 나온다고 하면 69점 고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강남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단지가 노량진, 흑석 이런 데입니다. 노량진 일반 분양가 예정이 뭐 평당 7천, 8천대 나오잖아요. 그럼 24억에서 27억 사이인데 입주권 거래되고 있는 게 27억 이상이다 보니까 네, 시세대로 분양 나왔을 때 분양 받을 거냐. 강남도 27억인데 노량진 D가 27억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가점 고스펙자들은 약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60점 초반, 50점 후반까지도 나옵니다. 그다음 흑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흑석 11구역하고 9구역이 있는데 인근의 동작에 이수 분양했던 게 22억대 분양했었어요. 분양가 상승을 약 10%만 적용해도 24억 정도. 한강 조망이 나오거나 뭐 역세권 인근이라고 하면 알랄 분양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27, 8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래서 마진이 있긴 있다. 그 외에 노량진 뉴타운 뭐 5구역, 2구역 여러 가지 있는데 그 KB 부동산 지도 딱 펴시면 분양 예정지가 다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언제 예정이다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더샵 신풍역, 그러니까 신풍역 인근 신안단선이 들어올 곳에 대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신길 루타운 바로 옆에 있어서 예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8억 정도. 네, 시세 마진이 한 1억 정도 있을까? 1, 2억 정도? 그 정도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왜 청약을 하시냐면 51 타입 같은 경우 뭐 소형 20평대 초반을 분양해요. 그럼 분양가가 10억대 초반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부담이 적어서 줄어든다. 근데 7호선 이용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신림 2구역도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신림 2구역? 네. 그 경전철 벤처타운 서울대 있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3구역을 이미 이제 입주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고 2구역, 1구역 분양하는데 2구역이 더 빠릅니다. 그렇군요. 네, 예상 분양가는 원래 지금까지 도봉, 노원 이쪽이 15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지가 전용 84 면적에 15억을 찍는 순간 더 과열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담인 것 같아서 지금 조심스럽게 13억에서 15억 정도가 신림 2구역 예상 분양가. 이 정도. 그다음 물레도 분양 예정이거든요. 더샵 르프리베라고 물레역과 좀 거리는 떨어졌는데 물레동 사가 재개발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토지 평당가 기준에서 5천만 원 정도였던 게 지금 7,500 이렇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량진이 신축으로 딱 들어왔을 때 거기가 우세한 건 맞는데 여의도 배우지로 물레도 좋잖아요. 노량진 27억이면 적정 물레 신축이 들어왔을 때 25억 정도. 근데 그보다 더 외곽 쪽에 있으니까 뭐 20억 초반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도 분양 나왔을 때 마진이 있다. 그다음에 용산 투기과지구를 빼놨는데 분상제 지역이죠. 르엘 이촌. 이게 750세대 중에 1번 분양이 너무 작아요. 97개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네. 특별 공급 50개 제외하고 일반 공급 50개. 특히 용산 잠실 이쪽은요. 마진이 크기 때문에 청약자수 몇 명 들어올 것 같으세요? 와, 글쎄요. 한 10만 명 들어오나요? 가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때가 8만 명대 들어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분양가 높아졌고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5만에서 6만 정도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액면가로 1000대 1이에요. 1000대 1이요? 네. 그러니까 74점 이상. 아, 74점짜리. 그다음 그 외에도 뭐 마포로 5구역, 뭐 용두동, 서대문, 주상복합 등등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윈우타운 같은 경우가 10구역을 이제 국평 분양가 15억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뭐 장위 쪽 성북구가 그 정도다라고 하면 다른 서대문이나 뭐 중랑구 이쪽도 비슷한 선에서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13억에서 15억. 그랬을 때 마진이 남는 것은 이제 다른 구조. 이제 인근 지역에서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그냥 내 집, 새 집 마련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요즘 뭐 분양가도 많이 올랐는데 돈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신청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되게 심플합니다. 이제 계약하는 시점, 청약하는 시점과 입주 시점 한 3년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계약금이 있더라도 3년 뒤에 이 자금이 마련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모든 다 자금이 있으면 쪼개서 쓰면 되겠지만 지금은 돈이 적은데 예를 들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이제 성과금이 많다. 2, 3년 뒤에 막 5억씩 10억씩 쌓일 것 같다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게 안 쌓이잖아요. 그래서 3년 뒤에 입주할 때 그 돈이 포함이 안 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현재 대출하에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15억 이하의 40% 대출 나오잖아요. 그럼 60%의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취득세와 중도금 이자 호불제 이건 몇 천의 돈이니까 플러스 알파로 있어야 되고요. 여유 있게 한 10억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잔금 3, 4년 뒤에는 그 정도 가격의 한 60% 수준을 갖고 있어야지 네, 일단 된다. 만약에 좀 돈이 부족해요. 잔금을 다 못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자금이라고 하죠. 가족한테 빌려야 됩니다. 네네. 빌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중이자가 뭐 3%, 4%라고 하면 6%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단 드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을 DSR 영향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끌어내고. 일단은 돈을 다 지불하고 등기를 본인이 이렇게 받아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오브 타입이 20억이라고 쳤을 때 시세는 약 35억이라고 하면 20억에 대부분의 현금 필요하잖아요. 20억이 없네, 10억이 부족하네, 어떡하지? 라고 해도 실제 시세 인정해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35억에 대한 몇 퍼센트 인정받아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시세 인정이 큰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하면 이자가 문제지 전혀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 예. 높은 점수 있으신 분들이 당첨되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무조건 적극적으로 좀 유지를 좀 해라라는 이렇게 방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 뭐 당첨되고 굉장히 기뻤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도 꽤 있어서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부적격 사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일단 청약통장에 가점제로 하는 일반 공급에 부적격하고 특별 공급에 부적격이거든요. 보통 특별 공급은 부양가족이나 소득 때문에 발생하고요. 1순위 가점으로 되는 거는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예요. 그럼 점수를 잘못하는 거는 세 가지 경우거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부양가족 점수 기간 계산, 무주택 기간. 근데 이제 첫 번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홈에서 자동 계산해 줍니다. 은행 전산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 부양가족하고 무주택. 본인이 입력하는 것과 좀 잘못될 그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이제 잔금일을 착각해서 뭐 14년인데 15년으로 기억했다거나 이런 1점, 2점 차이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고의적이거나 비고의적으로 위장 전입. 근데 이제 위장 전입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의 위장 전입. 나는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전입해 놨다. 또는 떨어져 있는 부모님인데 서울에 사는 내 집에 위장 전입을 해 놓았다. 이런 케이스는 고의적과 미고의적이 다 들어가겠죠. 네.
자, 뭐 부적격되면 단순히 청약만 취소되는 게 아니고 이 페널티도 있는 거죠?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일단 가장 약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1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리면 청약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다 있는 상태에서 부적격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계약 취소 및 이제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겠죠. 아, 네,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군요. 근데 이게 똑똑한 국회의원께서 사실 최근에 피해 갔던 내용을 짚어내셨어요. 뭐냐면 왜 주택을 공급하는 신축 공급은 공공택지의 주택법 적용,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적용. 근데 이 공공택지는 계약을 취소할 어떤 법제 마련이 돼 있는데 정비사업에서는 그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걸 어떤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거죠. 실제 모르고 위장전입을 하신 당첨자께서 당첨이 유지된 케이스가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왜냐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무주택 기간이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되면서 예. 유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되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예,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비아파트면 아파트 빼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 네. 예전에 오피스텔. 뭐 한 2억 정도여서 지금도 뭐 이렇게 올라갔죠. 금액 맞아요. 자체도. 사실 그것도 아파트가 포함되고 전용 60제곱 이하고 뭐 수도권 1억 6천 이하인데 지금은 그 범위가 아파트가 아닌 5억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지방은 3억, 면적은 85제곱 이하. 이거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무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사실 빌라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완화했을 때 제가 계산을 추정해봤습니다. 그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로 인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의 몇 명인가? 300만 명. 300만 명? 네. 면적별로 다 쪼개봤거든요. 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반의 반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거 청약에 참여하면서 경쟁률 높아진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다시 투기가 주고 되면서 축소가 된 상황이죠. 우리가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이제 입주까지 해. 그럼 입주 점검할 때 좀 체크해야 될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이제 사전 점검을 해주는 업체도 따로 있잖아요. 그럼 맡기면 되거든요. 사실 직장인이면 연차 내고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살 텐데 그 돈 주고 시키는 게 편하거든요. 리스트는 사실 뽑되 전세집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매매집 보는 거하고 청감본부터 열잖아요. 뭐 삐그덕 잘 닫히는지 열리는지, 그리고 밑에 현관 바닥 타일 다 열어보고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보이는 데다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대한 하자냐 중대하지 않는 하자냐 정도인데, 중대한 하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보이는 거는 뭐 오염, 뭐 샤시 뒤틀림, 문 까짐, 뭐 도배 찍힘 이런 건데, 중대한 하자는 누수가 보일 것 같네, 또 배관에 문제가 있네, 아니, 바닥을 타일했는데 타일이 막 통통통통 소리가 나요, 이런 거. 또는 화장실의 구배라고 하잖아요. 네. 각도, 이게 슬로프가 이렇게 물이 잘 빠지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들. 그래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구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보통 하자 점검은 2년 동안 해주니까 살면서 고치면 되고, 세입자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집이 아니라서 신경 안 써줄 것 같잖아요. 근데 신경 되게 많이 써줍니다. 왜냐면 이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건 증명하기 때문에. 예. 세입자 믿고 이제 점검을 시켜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게 뭐 라돈, 위해 물질, 발암 물질. 이런 건 업체에서 막 장비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대표님, 그러면 우리 입주 당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보통은 기존 전세집을 빼거나 아니면 이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나와야 되겠죠? 오후에 입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사할 새 집에 그 전에 언제 이사합니다라고. 왜냐하면 보통 입주 기간 두 달 주는데 1000세대급이면 60일 이내 1000세대가 다 들어옵니다. 그거 하루에 빡빡. 하겠네요. 예, 그거 그래서 미리 다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짐 빼고 원래 집에, 그 다음에 옮길 동안 밥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잔금을 다 치러야 되겠죠. 보증금 받은 거 입주잔금 내고, 그때 중도금, 이자, 훌제 등등 다 내고 취득세 다 낸 다음에 좀 많이 그날 바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 처리가 돼야지 이삿짐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처리가 되면 열쇠 수령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삿짐 밀어내면 아마 밤이 될 있을 겁니다. 근데 통상적인 이사하고 똑같긴 한데 그냥 중간에 기존에 이제 분양 사무소에 잔금 내는 작업, 이자 내는 작업, 뭐 취득세 내는 작업 이렇게 추가된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뭐 중도금 정산이나 뭐 이렇게 잔금 기표 이후에 처리돼야 될 이런 부분들,
뭐 실수가 좀 많은 부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입주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잔금 계산, 그다음에 이자 후불 계산 다 해주긴 합니다. 연체가 있다면 연체 계산도. 근데 이게 내가 계산해 놓은 거랑 그쪽에서 받아서 해준 거랑 계산이 다를 수도 있죠. 정확하게. 근데 이사 당일날 그걸 처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미리 받아놓고 더블 체킹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 집이 이제 언젠간 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취득세 냈던 영수증. 왜냐하면 양도세에서 예, 이제 비용 처리되는 비용으로 네, 그쵸. 되니까. 거기에는 뭐 수입 인지 포함되고 전세에 대한 이제 중개 수수료는 거기 안 빠지니까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예,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양도세 관련 이제 차감 비용 영수증만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그런 게 있어요. 신혼부부나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또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취득세 감면 이런 게 있거든요. 꼭 챙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청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가점, 자금, 지역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가점이 낮을 것 같다 깔끔하게 포기해야 되고, 자금이 안 될 것 같다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출퇴근 편도 막 1시간 반 이상씩 걸린다, 그럼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결국 안 할 걸 걸러내면 해야 될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내가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면 청약을 포기할지 청약을 우선순위에 둘지 이게 명확하게 하루 만에 판단이 돼요. 그 작업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뭐 대표님 모셔가지고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청약 전문가 월용이 박지민 대표님과 함께요.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청약 일정과 전략, 그리고 당첨 이후의 자금 계획과 입주 실전, 체크 포인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